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박사과정 하고 있고 이름은 김준태라고 하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잡음의 강건한 음성 인식을 위한 음성 검출 그리고 이제 이넨스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제 연구한 것과 제 연구에 관련된 그 기타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렇게 모사를 먼저 해보면,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에코 캔슬레이션이나 다른 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음성 신호가 이렇게 입력으로 오면은 처음에 음성이 어느 부분인지 디텍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어터런스 단위 인식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디텍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잡음이 섞여 있는 경우 음성 인식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피치 이넨스먼트 혹은 이제 소스 세퍼레이션 같은 기술이 먼저 사전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돼서 이런 shared your drugs 같은 문자가 최종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넨스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 로컬 디바이스나 서버 좀 애매한데, 어쨌든 보통 이넨스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서버 쪽에 쓰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 위치시켰고요. 일단 인식 같은 경우는 서버로 많이 쓰고, 근데 이제 VAD나 엔드포인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항상 로컬 디바이스에서 이제 쓰이는 기술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제 논문인데, 제목은 Adaptive Context Attention 모델을 활용한 VAD고요. 현재 이 모델은 GitHub에 올라가 있는데 자랑이지만 GitHub에서 가장 유명한 VAD 레포지터리입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는 IEEE 시그널 프로세싱 레터에 2018년에 발간됐고요. 먼저 그러면 VAD가 뭔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다뤄보면은, 전통적으로 VAD 같은 경우는 먼저 음성 신호가 입력으로 오면 어쿠스틱 피처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써서 어느 부분이 음성인지 프레임 단위로 검출을 하는 게 이제 보통 VAD의 정의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VAD에 있어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먼저 당연하게 실제 세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잡음에 강건하게 어큐러시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따로 넣은 건데, 요새 음성 인식에 대한 니즈가 디스턴스 베리에이션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인공지능 스피커나 또 다른 보통 뭐 로봇과의 대화라든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디스턴스 베리에이션에도 이제 로버스트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프리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이제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와 통신이 뒷단에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 또한 낮아야 합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VAD가 어떤 방식을 취해 왔냐면, 이제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Based Approach가 이제 주인데요. 사실 저도 석사 때는 이걸 많이 했는데, 근데 일단 먼저 음성 신호를 프레이 트랜스폼하고 DFT 코에피시언트가 이제 스피치와 이제 노이즈 시그널 각각 이제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두 개 간의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떤 일정 스레스홀드보다 높으면 음성, 아니면은 뭐 비음성 이렇게 검출을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머신러닝틱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많은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음성의 본질적인 어떤 피처들이 음성의 본질을 모델링할까, 이제 그거를 발굴하는 이제 방법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음성의 이제 하모니시티, 그리고 에너지, 그다음에 제로 크로싱 레이트, 그다음에 엔트로피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발굴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피처들을 통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올리려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전에 강력했던 모델들인 뭐 SVM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제 각각의 단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방법은 일단 어떤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가우시안이라고 한정 짓고 또 이제 노이즈가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는 어썸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썸션이 깨지는 순간 그 성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음성이 그러니까 음성이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 중 한 부분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모니시티를 음성의 본질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치면은 하모닉 라이크한 노이즈가 이제 입력으로 될 경우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피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에너지 피처를 없애버립니다. 그 뭐 뉴럴 네트워크 쓰거나 다른 뭐 방법론을 쓸 때 에너지 피처는 이제 되게 안 좋은 피처로 전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에너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왜 에너지를 빼버리냐 하면은 그 제가 아까 중요한 포인트인 그 디스턴스 베리에이션 문제가 에너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없애고 있고요. 어쨌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트레디셔널 머신러닝 방법들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링 파워가 되게 낮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닝 셋에 이제 오버피팅 되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VAD도 딥러닝 베이스드로 많이 하는데 이제 또 이것도 브랜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 로우 웨이브 폼을 이제 직접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웨이브넷에서 쓰이는 뭐 딜레이티드 원디 컨볼루션 같은 걸 써서 이제 피처를 뽑고 그걸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저는 또 그런 방식을 또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영구적으로는 팬시해 보이는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게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펙트로그램이랑 로우 웨이브폼을 썼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좀 싫어하는 어프로치고요. 그다음에 어쿠스틱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VAD 그러니까 딥러닝 베이스드 VAD를 하는데 어떤 피처가 뉴럴 네트워크와 궁합이 잘 맞냐 해서 이제 피처들을 여러 개 콤바인 해보고 해서 성능 올렸다 이런 논문들도 많고요. 다음으로는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VAD를 로버스트하게 하냐.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DNA, CNN 뭐 다들 알고 계시는 LSTM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성능 이제 변화를 보고요. 근데 이제 또 관측해본 결과는 잡음 타입별로 DNN이 좋은 경우도 있고 CNN이 좋은 경우도 있고 LSTM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이제 제 논문의 브랜치이기도 한데 스피치에는 이제 기본 그 인트린직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VAD 그러니까 딥러닝 베이스드 VAD가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 때 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이제 특정한 구조를 모델링하는 게 이제 제 논문의 그 브랜치입니다. 이 브랜치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부스티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되게 심플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 입력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그림과 같이 어떤 서브 샘플링 된 그런 피처입니다. 왜 서브 샘플링을 했냐 다 안 넣고 라고 하면은 음성 같은 경우는 그 타임 인덱스 간의 네이버링 타임 인덱스 간의 코렐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양옆에 바로 피처들을 안 넣어도 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 샘플링 어프로치를 썼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그 일반적인 DNN에서는 멀티플 인풋, 이제 그러니까 싱글 아웃풋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DNN을 가지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멀티플 인풋, 네. 왜냐하면 인풋의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플 인풋을 입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노드 2개인 소프트맥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VAD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아웃풋 컨텍스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옆이 1이면은 그
현재 그 프레임도 1일 확률이 높고 그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거에서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 아웃풋을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여러 개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n번째 프레임의 레이블을 찾고 싶다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n번째에 해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대각선 방향들. 네. 이 대각선 방향들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에버리징하는 그런 모델링 방법을 썼고요. 물론 이 논문에서는 아웃풋 컨텍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레이블이 이 피처들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레이블은 이 위쪽 피처에서 나온 걸로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피처랑 이 피처랑 이 피처가 각각 다른 컨텍스트에서 지금 추출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어프로치가 아웃풋 컨텍스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서로 다른 인풋 컨텍스트로부터 추출된 그 결과들을 에버리징 했기 때문에 일종의 컨텍스트 앙상블링 효과까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모델을 실험을 해봤는데 이 어프로치가 성능이 되게 잡음에 인디펜던트하게 로버스트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BDNN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텍스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지금 7프레임이죠. 7프레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픽스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7개를 전체를 반영을 해서 디시즌을 하는 모델이어서 이제 단점을 꼽자면 이 BDNN 모델은 그 픽스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활용한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그 여러 개의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가지도록 그 여러 개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BDNN을 앙상블링 하기 위해서 쌓아보자 해서 쌓았거든요. 이렇게 이 각각의 F들이 그 서로 다른 그 컨텍스트 사이즈를 가지는 BDNN들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그 여기 나왔듯이 그냥 일반 싱글 BDNN에 비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11배나 높게 나왔어요. 네. 나름 이제 음성 쪽에서 좋은 분야의 좋은 그 저널에 나와서 좀 결과를 신뢰를 했긴 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이렇게 깨알같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BDNN 보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심플한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네. 그래서 제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싱글 모델이 이제 그러니까 인풋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아다틀리하게 쓸 수 있으면은 뭔가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는 유지를 하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이제 싱글 모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가 모티베이션이고요. 네, 이제 모티베이션을 좀 더 이제 정의를 해보면 생각의 흐름을 이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이제 잡음과 SNR에 따라서 아답티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싱글 모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 퀘스천의 출발점이었고, 근데 그 노이즈 어쿠스틱 피처에서는 그 어떤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써야지 좋은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숏텀 컨텍스트를 써야 좋은지 롱텀을 써야 좋은지, 네, 이제 그렇게 슈퍼바이즈드가 불가능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분야를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 모티베이션을 구현을 하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인풋 어쿠스틱 피처로부터 그 적절한 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유세이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찾아보자, 모델 내에서. 이제 그렇게 모델이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냐? 일단 모델 안에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일단 처음에는 그냥 찍어요. 롱텀 쓸지 숏텀을 쓸지. 그래서 만약에 찍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 맞으면은 리워드를 주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모델인데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먼저 일단 이런 인풋 피처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랜덤하게 그냥 그 어텐션을 그냥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랜덤한 값이라고 치고, 그럼 디코더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디코더는 그 어텐션 값들을 추출하는 모델이고요. 그럼 디코더에서 랜덤한 값들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그 피처에서 이 랜덤한 어텐션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피드백을 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또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텝에서는 이전의 디시전을 가지고 또 다른 결론을 또 내리고, 이제 이 HMT로부터 또 다른 어텐션을 만들고, 그래서 이 피처로부터 똑같은 피처로부터 또 어텐션을 하고, 이제 그거를 또 그 인코딩을 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 쓰는데, 이런 컨셉 자체가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어떤 액션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도출해낸다라는 게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컨셉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어텐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DNN한테 이제 입력을 주고 그 최종적으로 어텐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합니다. 근데 로스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쪽 텀이거든요. 이쪽 텀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어텐션을 써서 그 어텐션을 썼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맞았다 하면 리워드를 줘요. 그럼 리워드를 주고 그러면은 이제 수식적으로 이게 1일 경우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쓰면은 이 어텐션에 해당하는 값을 올리거든요. 네, 로그고 단조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리워드를 맞춘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신뢰할 만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텐션 값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리워드가 못 받았을 때는 어텐션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텐션 값을 낮추는 거고. 근데 이제 어텐션이 소프트맥스 펑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중요해서 그 어텐션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쪽 값을 올리면 다른 쪽이 이제 낮아지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어텐션하는 효과가 있고 이제 반대로 이 부분을 어텐션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0이면은 어텐션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0.5라는 값이 이제 낮아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컨셉에서 이제 모델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텀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텀까지 같이 넣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험 그 셋업 같은 경우는 스피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TI-MIT 콜퍼스에서 추출을 했고요. 노이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사운드 이펙트 라이브러리라는 데서 2만 개의 타입을 추출을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쿠스틱 피처로서 MRCG라는 피처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는 성능이 제일 좋은 피처거든요, 이게. 네.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멀티 컨텍스트로부터 피처들을 이제 주파수 도메인의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그거를 컨케이트네이션해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피처 뽑는데. 네, 성능은 좋지만. 네. 어쨌든 그냥 스펙트로그램 기반으로 했으면 MFCC나 뭐 그런 거 기반으로 했으면 되게 빨리 됐을 텐데 이 피처 때문에 전체적인 모델의 그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네, 제 연구 중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고요.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은 먼저 그 어텐션 자체가 효과가 있냐, 단순히 그냥 뭐 반복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파라미터 수의 증가 때문에 성능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리뷰어들이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캄 1, 2, 3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아캄 1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어텐션들이 값이 다 1로 되도록,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프레임이 그 7개니까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뭐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그 어텐션이 변하지 않고 어떤 상수값을 갖도록 그 이제 훈련을 시킨 게 아캄 1이고요. 다른 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약간 이 분야 분들은 좀 의심이 많으셔서 그냥 슈퍼바이즈 텀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또 이제 슈퍼바이즈 텀으로 이제 그 이것만 넣어서 또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캄 3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한 모델 전체를 써서 이제 한 거고요. 일단 노이즈 타입별로 어텐션이 어떻게 되나 봤는데요. 이제 아캄 2 같은 경우는 그 SNR별, 노이즈별 어떤 그 좀 재밌는 패턴이 관측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아캄 3 같은 경우는요, 그 노이즈 타입별로 일단 그 디스트리뷰션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SNR 어댑티브한 성능이 그 효과가 또 생겼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쪽 빨간색이 롱텀에 해당하는 그 컨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숏텀에 해당하는 컨텍스트인데, 이제 SNR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숏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SNR이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롱텀에 그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잡음이 심해졌을 때 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자체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이 잡음에 의해서 많이 그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부분의 어떤 가장 릴레이션이 높은 피처만 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았나. 물론 이거는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재밌었던 거는 이 가운데는 아예 어텐션을 안 했잖아요. 또 이거를 또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이 세 개 프레임은 인접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굳이 세 개를 다 어텐션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 M이고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프레임이기 때문에 셋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습할 때 모델에서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아캄 같은 경우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D1 같은 경우는 그냥 TI-MIT에다가 노이즈 X90이라는 그 잡음을 합성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 거고요. D2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후배 시켜가지고 갤럭시 8 핸드폰 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버스 스탑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저희 도서관 그 공사장, 그리고 이거는 그 저희 그 대전 앞에 학교 앞에 공원 있어서 거기서 녹음한 거고요. 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인데, 이제 이거는 그 후배들이 게임하는 소리가 좀 담겨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하는 소리.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D3 같은 경우는 유튜브 데이터셋이고 72시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리절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결과만 처음에 제가 냈었는데 리젝을 주신 분도 계세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VAD 분야에서 D1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머물러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노블티가 없다 해서 이제 제가 리비전 할 때 D2, D3까지 같이 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리뷰들도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게 이제 D3고, 이제 AUC 기반으로 그 아캄 3가 다른 모델을 아주 아웃퍼폼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보면은 이 HFCA인 거는 그냥 하모닉 피처 기반의 가장 최근 논문이고, 그다음에 MSFI는 그냥 MFCC 기반의 그냥 DNN. 그래서 상당히 빠르죠. 다른 모델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 MRCG 익스트랙션 타임이고, 이 0.88 그다음에 9.24 이거는
순수하게 그 모델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고요. 이제 보면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 BDN의 싱글 모델이죠. 싱글 모델 수준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론은 이제 아캄 3 같은 경우는 이제 잡음에 이제 로버스트하고 SNR에도 그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아답티브한 성능이 생겼고, 파라미터 수를 합리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싱글 모델 수준으로 줄였다. 이게 노블티여서 이제 이 논문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연구인데 되게 간단해요. 그 이전 거보다. 이전 건 솔직히 좀 복잡한 모델이어서 이건 최근에 제가 그저께 서브밋을 했는데요. 네, 보면은 제목 같은 경우는 end-to-end speech enhancement고요. 이제 부스팅 컨셉을 또 썼어요. 이전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근데 이제 투스텝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치 인핸스먼트가 뭔지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그 XT와 NT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XT가 원래 음성 신호고 NT가 그 잡음 신호예요. 물론 여기 XT의 룸 환경이 컨볼루션 돼야 되는데 뭐 그건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인핸스먼트 된 결과가 그 이제 XT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핸스먼트에서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하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perceptual quality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스피치 디스토션과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잡음도 또한 줄어야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perceptual quality와 노이즈 리덕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리덕션을 효과적으로 할 경우에 스피치 디스토션이 커진다거나 이런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프리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또 중요하고요. 보통 컨벤셔널 메소드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위너 필터 방식의 그 방식인데, 그냥 전통적으로 신호가 어떤 오면은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노이즈가 제거돼야 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뭐 되게 단순하게 이 HW를 쉽게 찾아서 이제 그거를 뭐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에서 이 펑션에서 이 잡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YT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잡음 같은 경우는 VAD를 통해서 사일런스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묵음 구간으로 검출될 때마다 잡음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서 그거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잡음이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 하에 효과적인 어프로치여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컨벤셔널 어프로치도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특성이 깨지면은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썸션 자체가 이거 제곱하면은 원래 이거 두 개 곱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수식을 풀 때 그 XT와 NT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그 가정이 들어간 채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음성과 잡음 간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베이블 노이즈나 뭐 뮤직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시 어썸션과 그다음에 이런 노이즈 스테이셔너리 특성을 이용해서 그 모티브가 돼서 만든 방법들, 이런 게 실제 상황으로 가면은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딥러닝 어프로치로는 크게 제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단순한 어프로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로그램에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반영하기 위해서 멀티플 인풋, 그 다음에 싱글 아웃풋, 이런 어프로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네, 이거는 이 방법만 쓰는 방법이라서 이 논문에서만. 여기서 이제 볼만한 게 스피치를 리컨스트럭션 하려면은 이런 스펙트로그램의 매그니튜드 성분과 페이지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페이지 성분 같은 경우는 스피치 인텔리지빌리티에 그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쪽 분야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이 노이즈 시그널에서 추출한 그 페이지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이제 웨이브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썼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뭐 함수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라지 YT 같은 경우는 이 피처들을 의미하고 이 XT 같은 경우는 이걸 의미하겠죠. 네,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뭐 논문 쓰자고 또 이 DNN 같은 경우를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네, 이게 인터스피치 2017년에 그 발표해서 제가 봤던 논문인데, 그리고 이제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LSTM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어쨌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메소드 1 같은 경우는 어떠한 네, 여기서는 이제 로그 파워 스펙트럴 피처를 직접적으로 클린 LPS로 이제 매칭을 한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2 같은 경우는 그 소스 세퍼레이션 쪽에서 쓰던 마스킹 메소드를 이제 이쪽에 또 차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마스킹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한 스텝이 더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타겟이 이전에는 클린 스피치 피처를 직접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였는데, 이 다음 스텝에서는 마스크를 에스티메이션 해요. 네, 마스크를 에스티메이션 해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단에서 노이즈 피처가 오면은 그 마스크랑 그다음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페이지도 노이즈 페이지를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그 페이지 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페이지를 어떻게 리컨스트럭션 할까 그거를 고민을 해서 이제 마스크 에스티메이션 할 때 페이지까지 같이 반영한 논문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단 쉽게 생각을 하면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이즈 페이지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함수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원래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 그냥 곱셈인데 굳이 로그가 붙고 익스포넨셜을 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피처가 로그 파워 스펙트럴 피처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그니튜드였으면은 그냥 곱셈이에요. 어떤 어쿠스틱 피처와 마스크 밸류 간에. 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장단점을 좀 정리를 했는데, 컨벤셔널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어떤 특정한 노이즈 환경에서는 좋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단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생각보다 높아요. 실제로 해보면.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대체로 매트릭스 인버전 오퍼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높은 수준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의외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1 같은 경우 노이즈 스피치에서 클린 스피치를 다이렉트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컨벤셔널 어프로치보다 어떤 어썸션이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머플드 사운드가 좀 생기고요. 머플드 사운드가 뭐냐면 스펙트로그램에서 스무딩 이펙트가 관측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언신 노이즈 인바이러먼트부터 이제 좋은 성능을 내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단점으로는 이런 스피치 디스토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간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컨퍼런스 논문들에 근데 이제 직접 또 해보면은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간 베이스드들이. 일단 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레귤러제이션을 뉴럴 네트워크에 또 주는 건데,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근데 이미 인핸스먼트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에 수많은 잡음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레귤러제이션 파워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레귤러제이션 효과가 있는 간 같은 거를 또 써서 하면은 잡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훈련 자체가 언더피팅 되는 문제가 좀 많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제 실험 결과는. 네. 그래서 저는 오버 레귤러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좀 프랙티컬한 것 같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논문들 그냥 구현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또 이걸 싫어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AD에서 있던 것처럼
그 LSTM을 쓰냐 CNN을 쓰냐에 따라서 자문별로 또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또 큰 편이죠. 컨벤셔널 어프로치에 비해서 파라미터들이 많으니까. 뭐 근데 뉴럴 네트워크 사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 중에서는 또 바이디렉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써서 성능 올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온라인 인핸스먼트가 안 돼요. 네, 미래 정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구조를 통해서는 페이지 리컨스트럭션이 힘들다라고 또 주장한 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매그니튜드 성분만 직접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걷다가 페이지까지 컨케이트네이션 해서 단순하게 해봤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메소드 2 같은 경우 이제 그 원에 비한 장점은 이제 페이지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마스크에다가 그 어떤 페이지 정보를 같이 넣어서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1에 비해서 마스크를 썼더니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논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단점으로는 어디셔널 마스킹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문제점인 또 의아했던 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의 함수를 다 모델링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마스킹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곱셈이잖아요. 이걸 더 한다고 해서 성능이 항상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좀 약간 좀 뉴럴 네트워크 그 관점에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 오퍼레이션을 쓰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자. 근데 대체적으로 마스킹 오퍼레이션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애초에 모델링 할 때 이 함수를 엔드 투 엔드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고요. 모티베이션이. 그래서 보면은 원래 마스크 펑션이 XT와 YT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YT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 스텝 어프로치가 그래서 들어간 건데, 그럼 첫 번째로 이 XT를 먼저 그냥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 YT와 함께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된 거고 이걸 통해서 인핸스먼트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그 컨셉이고요. 엔드 투 엔드를 썼을 때 좋은 점은 인핸스먼트 독단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 히어링 에이드라고 그 보청기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거 말고는 보통 이제 인핸스먼트 성능 그러니까 리코그니션 성능 올리고자 이제 어떻게 보조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인핸스먼트만을 위해서 어디셔널 피처를 쓰는 거는 좀 좋지 못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엔드 투 엔드를 쓰면은 그냥 스펙트로그램만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그 인식 쪽도 스펙트로그램을 뽑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피처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킹 오퍼레이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뮤테이션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잠재적인 모델링 파워를 이제 플루언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저는 이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이제 먼저 프리 NN과 포스트 NN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 Y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스몰 YT를 에스티메이션 하자. 그러니까 이 YT에 해당하는 스몰 XT를 에스티메이션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피처들이 들어가요. 입력으로. 프리 NN에. 그럼 프리 NN은 뭐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파란색을 통해서 이 점선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에스티메이션 값으로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 점선 부분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값은 이거고, 이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값은 뭐 이거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목적 자체는 이 YT에 해당하는 스몰 XT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이 그거에 해당이 되죠. 네, 이 XT 물론 이제 다른 컨텍스트들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 컨텍스트로부터 도출이 된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컨텍스트로부터 도출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지 xt 프리드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xt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지만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피처들이에요. 그래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라지 xt ci로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이제 xt 스타를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멀티플 아웃풋을 썼냐, 프리 NN에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프리딕션이 아니라 다양한 컨텍스트로부터 나온 여러 개의 프리딕션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개의 프리딕션으로부터 그 다음 포스트 NN에 이제 뭔가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프리딕션으로부터 뭘 다시 도출을 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부스팅 컨셉이야. 네. 그리고 이거는 익스펙테이션적으로 항상 성능이 어퍼 바운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런 멀티플 아웃풋을 차용을 했고, 부스팅을 쓰려고. 네. 근데 아까 이전 제가 VAD 부스팅 논문에서 썼을 때는 단순하게 이것들을 에버리징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에버리징을 여기서 이제 또 안 쓴 이유가 이 xt1, xt0 이 각각의 값들 자체가 서로 다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에서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어떤 프리퀀시 디멘전에서 서로 웰 프리딕션 하는 리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로부터 추출한 이 부분은 뭐 저주파수를 잘 모델링했고, 뭐 이 부분을 통해서 추출한 얘는 뭐 고주파를 잘 모델링했고,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평균을 취하면은 이런 이점을 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못 하겠구나 해서 포스트 NN에서는 네, 그리고 평균을 취하면 또 이제 쓸 수가 없는 게 이 XTCI가 분명히 얘랑 관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평균을 취하면은 이런 것도 못 쓴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가 처음에 가정을 했던 거는 이 F 포스트를 모델링 하는 건데, 이 YT가 없으면은 마스킹 메소드를 임플리시틀리하게 모델링을 한다는 전제가 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YT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단순한 이런 심플리 에버리징 하는 방법은. 네. 그리고 이제 YT 같은 경우도 잡음 타입별로 클린 스피치 피처를 어떤 프리퀀시 밴드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잡음 같은 경우는 보통 주파수 밑에만 저주파수에만 깔려있기 때문에 고주파수 애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 YT에서.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 NN에서는 다른 어프로치를 썼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런 이제 이어진 이런 피처 셋들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썼어요. 네. 원 디멘전, 그러니까 프리퀀시 디멘전에서 컨볼루션을 하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을 이제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각각 컨볼루션을 할 때 이 피처에서 어떤 특정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피처에서도 익스트랙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메이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끔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서 이제 도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먼저 프리 NN을 학습시키고자 이 로스 펑션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자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람다가 0이 되는 순간 부스팅 이펙트가 빠져요. 이제 부스팅이라는 거는 어떤 XT에 대한 프리딕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시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 텀이 빠지는 순간 이 프리딕션 자체가 프리딕션이 아니게 되죠. 값이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실제 XT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람다 값이 0이 되는 순간. 네. 이제 그래서 이 람다 값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베이스라인으로는 그 DNN과 SDNN 이렇게 다 썼는데 한 가지 그 특이점은 렐루를 안 썼고요. 그 최근에 그 텐서플로어에 보면 셀루라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 더 좋다는 논문이 나와서 그냥 그거를 갖다 썼어요. 네, 그 TSN 셋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프랙티컬한 포인트를 또 고려를 하려고 하나는 그냥 성능을 한번 최대한으로 올려보자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큰 모델과 그다음에 컴팩트 TSN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 모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DNN 베이스드 어프로치들인데 훨씬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이 FCN은 풀리 컨볼루셔널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낮은데 성능이 되게 후져요. 네.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겠죠. 그 제안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 TSN1 같은 경우는 이 XT CI를 제외를 해버리고 XT 프리드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킨 경우. 그다음에 TSN2 같은 경우는 YT가 진짜 이제 중요한가? 네, 마스킹 메소드를 임플리시틀리하게 모델링 하려고 입력으로 넣었던 YT가 중요한가? 네. 그거를 또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YT를 빼버리고 VT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해버렸고요. 그다음 VT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모든 피처들을 다 쓴 게 이제 VT입니다. 네, 결과를 보면은 일단 다 쓴 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차이점은 이 YT를 컨케이트네이션 한 게 어떻게 보면은 피처 디멘전을 늘린 거기 때문에 제너럴티 퍼포먼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스킵 커넥션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닝이 잘 돼서 성능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킵 커넥션이 아니기 때문에 컨케이트네이션이기 때문에 전 디펜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만약에 YT가 관련이 없었으면은 성능이 낮아졌겠죠. 괜히 피처 디멘전만 늘리는 꼴이 되니까. 네, 어쨌든 이 TSN 1, 2, 3를 비교했을 때는 VT가 그러니까 모든 피처를 다 어그리게이션해서 거기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그걸 어그리게이션하는 전략이 통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SN 3 같은 경우는 람다 값을 통해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람다 11대 성능이 제일 좋았어요. 그 말은 즉슨 성능이 좋은 프리-NN의 성능이 더 영향이 크다. 단순히 포스트-NN에서 피처를 어그리게이션하는 그런 영향보다 네, 그것들을 이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최종 성능표인데 보시면은 일단 CTSN이나 TSN이나 일단 컴퓨테이션 코스트만 먼저 놓고 보면은 이게 네, 음성 1초당 실행 시간이거든요. 네, 보면은 CTSN이 제일 빨라요. 물론 TSN도 꽤 느린 편은 아니고.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스팅이라는 거는 원래 여러 개의 윅 프리딕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앙성블링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보통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CTSN 같은 경우는 코스트 자체가 싱글 모델보다 물론 이제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낮아요. 근데 성능 같은 경우 일단 다 이제 아웃퍼폼을 했고요. 보통 PSQ랑 STY를 많이 보는데 성능이 이제 다 아웃퍼폼했고 TSN은 그것보다 이제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능 격차를 보면은 PSQ가 0.1 정도 올랐는데 네, 이 정도면 미닝풀하다라고 보통 이 분야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잡음 종류별로도 볼보 빼고는 이제 다 고르게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스피커라서 이게 잘 들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네, 스피커라서 잘 들릴지 저도 막기라서 솔직히 막 PSQ
She has a dark suit and greasy wash water all year. 네,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실제 환경에서 녹음했던 그 데이터 셋에서도 프리퍼런스 테스트를 했는데 TSN이 85% 이상, 그 다음에 DNN이 15%고 그 p-value는 t-테스트 결과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맞아. 독후감 낭송해. 이게 대체 무언 짓임? 정말 그래도 힘들었다. 공사판 소리 잘 들려가지고 잘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한 맞아. 독후감 낭송. 이게 대체 무언 짓임? 정말 그래도 힘들었다. 공사판 소리 잘 들려가지고 잘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한 네, 저는 막기라서 솔직히 잘 못했어요. 프리퍼런스 테스트를. 이게 대체 무언 짓임? 정말 그래도 힘들었다. 공사판 소리 잘 들려가지고 잘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한 네, 어쨌든 이거를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아래 게 DNN이고 위에 게 TSN인데 이제 베리언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LSTM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임펄스 라이크한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네. 그 반면에 이제 CNN 같은 경우는 베블 라이크한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약하고요. 물론 그거를 제가 솔리드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다 실험적으로 나온 건데 LSTM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그 컨텍스트 정보를 써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임펄스 라이크한 노이즈는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노이즈라서 그런 컨텍스트 정보랑 그 프리딕션 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LSTM을 쓰는 게 오히려 더 그냥 파라미터 수만 늘려서 쓸데없는 정보를 반영한 꼴이 돼서 성능이 낮게 나오고, 베블 라이크한 노이즈는 보통 파라미터 수가 많은 DNN 같은 것들이 이제 로버스트하거든요. 이제 아까 제 PPT에도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일단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그 거기서 추출하는 그 피처들이 보면은 어떤 논문에서는 그 베블 라이크한 노이즈에 로버스트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 보면은 FCN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데서 다 후지긴 한데 네, 여기서 굉장히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블 라이크한 노이즈는 패턴이 어떻게 그 주파수 빈별로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컨볼루션 필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콘시스턴시한 그 피처가 많을 때 그럴 때 강력하잖아요. 컨볼루션 자체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베블 라이크한 노이즈는 워낙 패턴 자체가 복잡해서 그냥 파라미터 수 많이 늘려서 그냥 모델링 파워를 늘리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잡음 패턴별로 컨텍스트 정보가 중요하냐, 아니면 주파수 빈에서 그 컴플렉스한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냐, 어쨌든 그런 복잡한 문제가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혹시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할 때 그냥 보이스 디텍션을 안 하고 그냥 원래 시그널에서 이제 노이즈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스피치가 없어도 그냥 그 노이즈만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도 디노이징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스 디텍션을 하고 그 인핸스먼트를 한 이유가 약간 성능적인 면에서 좋아서 그런.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잡음이 굉장히 많이 그 트레이닝 할 때 잡음 종류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셋에 잡음을 에디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레귤러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물론 처음에 그 할 때 그냥 잡음 구간이랑 음성 구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동시에 해봤어요. 훈련이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잡음만 따로 하면 또 돼요. 네. 그다음에 음성 구간만 검출해서 해도 되고, 그 말은 즉슨 그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훈련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굳이 그거를 왜 나누고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때려 넣어서 봤는데 안 돼서.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드릴게 그 부스팅이 핵심 테마시잖아요, 준태님 연구.
네네. 시나리오인데 이제 결국 일반적으로 부스팅하면 결국 이제 컴플렉시티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지금 보시는 모델 사이즈 컴패리전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네, 이거 네, 그것도 있고 뭐그 2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IRM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확실히 작잖아요. 사이즈가. 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지금 이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티밋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 티밋도 했고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했고 어떤가요? 프리퍼런스 테스트도 했거든요. 네. 예, 그 아까 근데 시험 보시면은 티밋을 기반으로 지금 예, 많이 했죠. 예, 많이 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조금 걸리는 게 네네. 결국 티밋은 되게 작은 셋이잖아요. 네네네. 좀 더 큰 셋을 하게 되면은 네네. 또 이제 뭐 커피시티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자체가 좀 더 이제 커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네네. 같고 네네네. 언신 노이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 될 텐데요. 교육에 언신 화자, 언신 노이즈.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작은 그 뭐 프리 모델 아까 같은 걸 유지할 수가 있는지가 네. 아까 제가 프리퍼런스 테스트를 할 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티밋은 영어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한국어였잖아요. 일단 랭귀지 인디펜던트하고 화자도 당연히 그 제 후배들은 당연히 트레이닝 셋에 없고 네. 그리고 일단 그 어터런스 간격 자체도 당연히 불규칙하고 그냥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그냥 리얼월드 환경에서 컨버세이셔널 스피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CTSN이요. 제가 TSN으로 적었는데 맞아. 독감 낭송 이게 대체 무언지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다. 앞에 있던 VAD 실험에서는 D3셋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 72시간 하신 네, 거 맞습니다. 네네. 그 이네스먼트도 혹시 그걸 근데 이네스먼트를 해서 방금 그 PSQ나 그런 수치들을 재려면 클린 스피치가 필요한데 유튜브 데이터셋은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공개된 AV 스피치 혹시 아시나요? 리슨 투 킹 투 리슨 아, 예, 그거 압니다. 네, 네. 거기는 아마 레이블 스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괜찮네요. 네, 그 데이터셋. 네. 네. 저는 약간 프랙티컬한 질문 하나 네네네. 드리는데요. 네네. VAD 하실 때 네. 지금 TV 주로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문장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했을 때 테스트를 뭐 실제 리얼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 아까 제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여기서 D2가 보면은 제가 그 데이터 스펙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이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30분 길이입니다. 한번 처리할 때 단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번 처리할 때 단위는 전 컨텍스트 사이즈가 7이었으니까 70ms에서 100ms 사이겠네요. 그 30분짜리면 30분짜리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쭉 VAD를 한 번에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앞에 한 100ms로 할게요. 예, 그 정도 되니까 100ms 처리해서 결과 내놓고 그 다음에 또 100ms 가져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를 중단 없이 그냥 네, 중단 없이. 네. 그렇게 해도 LSTM을 쓰거나 이렇게 해도 중간에 뭔가 뭐 에러가 프로퍼게이션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은 안 보였었나요? 그 LSTM을 쓸 때 그 스테이트 벡터를 프로파게이션을 안 해요. 여기서.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LSTM이 아니라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위한 LSTM이기 때문에 이 초기 스테이트 자체가 항상 0, 제로 벡터예요. 네. 그리고 프리퍼런스 테스트 하실 때 네. 스피치 네스먼트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하죠? 20명 했습니다. 20명.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어텐션 매트릭스 있잖아요. 네. 예. 글쎄요,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는 식투식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랑 좀 그러니까 SNR이 낮으면 보통은 로컬한 피처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더 긴 컨텍스트를 봐서 디시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리셔서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데이트 드리븐에서 나온 거라서 왜 그렇게 움직였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논문에 서술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어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3개만 본다고 쳤을 때 그 잡음이 더 더해진다는 것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각의 피처의 자유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스트리뷰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프리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 모델 자체에서는 그거를 다 커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장 연관이 있는 피처만 봐서 그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더 잘 됐다라고 제가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게 논문에는. 네. 네, 그리고 네. 억셉트된 논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념이랑 다른 결론이라는 좀 질문을 드렸고요. 네. 하나 또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성 뽑으실 때 저 ROC를 그리는 기준이 뭐였죠? 프레임 단위의 트루포스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티밋에 있는 레이블로 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데이터셋도 레이블이 있어서 그거 그냥 썼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